자,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여기 보시다시피 러시아 혁명이에요. 러시아 혁명이고,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러시아를 이렇게 불렀었죠. 혹시 들어본 적 있는 친구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소련이라고 불렀었죠. 어, 요게 지금 소련 깃발이에요. 이 빨간 깃발이. 그리고 지금 저 아래 보이는 저 뭔가 위풍당당하게 뭔가를 떠들고 있는 아저씨. 저 아저씨가 누구인지도 곧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소련으로 이름이 바뀌는 과정인데, 그걸 이제 러시아 혁명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인지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죠. 일단은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사회주의를 배웠었으니까 사회주의를 한번 더 떠올려 봐야겠죠. 기억나시나요? 사실 사회주의는 어,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나서 산업혁명의 발전으로 자본주의적인 사회가 굉장히 발전을 하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이거다라고 지적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칼 마르크스. 칼 마르크스가 이 책을 쓰죠. 자본론, 다스 캐피탈, 자본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자본주의의 문제점은 이거야라고 지적을 했었어요. 너무 심한 빈부격차. 그래서 칼 마르크스의 지적은 이거였죠. 산업자본가들이 생산수단인 공장이라고 하는 생산수단을 소유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산업자본가들의 돈을 들여서 원료를 쓰고 또 노동자들 월급을 주고 하면서 제품을 만들죠. 그러면 일단 공장 자체가 자본가 거니까 공장에서 만든 물건들도 일단은 싹 다 자본가 거죠. 그리고 이 물건들을 팔면 파는 대로 이 자본가들의 재산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공장 안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몇 개를 팔든 잘 팔리든 안 팔리든 똑같은 월급을 받는다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공장에서 많은 물건들을 만들고 물건을 많이 팔수록 그럴수록 자본가들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지만 몇 대를 팔든 얼마를 팔든 노동자들은 거의 똑같은 수준의 월급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때 아마 이제 갤럭시 얘기를 쓸 거예요. 지난달에 갤럭시를 10대 팔았는데 이번 달에 100대 팔았으면 10배 판매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럼 자본가의 소득은 10배 늘어난다는 거지. 하지만 노동자들은 똑같은 월급을 받는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뛰어넘을 수 없는 빈부격차가 발생한다. 여기 이제 칼 마르크스가 지적한 자본주의의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이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칼 마르크스는 친구였던 프리드리히 엥겔스와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노동자들이 혁명을 통해서 생산수단, 즉 공장이라고 하는 생산수단을 자본가한테서 빼앗아 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이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와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사회를 사회주의 사회라고 한다. 혹은 공산주의 사회라고 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죠. 그게 사회주의였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사회주의였었죠. 그리고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선언을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을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함께 써서 이 책의 출판이 공산주의의 사회주의의 시작이었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혁명이 실제로 벌어진 공간이 바로 러시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가 어떤 배경이었길래 이런 혁명이 벌어졌는지를 봐야겠죠. 일단 그동안의 러시아를 보면 아마 우리 기억날 거예요. 우리 1학기 끄트머리에 절대왕정 배울 때 절대왕정이 형성되는 과정이 두 종류가 있었죠. 일단 시민들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서 그 세금으로 관료제 상비군 운영하면서 자연스럽게 절대왕정이 만들어지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죠. 그게 이제 서유럽의 케이스들이 그랬죠. 그래서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라든지 아니면 프랑스의 루이 14세 아니면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그런 경우들이 그랬죠. 근데 요 경우는 시민들이 상인으로서 충분히 성장을 해야 그래서 세금을 충분히 낼 수 있는 능력이 돼야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는 거였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나라들도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서유럽이 이렇게 절대 왕정화 되어가는 걸 보고 그걸 배워야 된다면서 왕이 억지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깨우쳐가면서 억지로 절대 왕정이 형성되어 갔던 나라들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신성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프로이센이나 아니면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이 그랬죠. 그래서 프로이센의 프리드리데어 아니면 오스트리아의 요제프 2세 이런 경우가 그랬고요. 그다음에 러시아도 여기에 속해 있었죠. 그래서 러시아도 표트르 2세가 아니죠. 표트르 대제가 이제 서유럽을 여행하면서 서유럽의 여러 가지 산업 기술이나 산업 구조 이런 것들을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근데 사실은 이런 데서 볼 수 있듯이 러시아는 상업이 그렇게 많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세기 초, 그러니까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황제의 지배를 거의 받고 있는
그래서 일반 농민들의 생활이 마치 이제 중세 유럽의 농노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서유럽에 비해서 많이 발전 속도가 뒤처져 있는 거죠. 상업이 아직 발달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더구나 일본이랑 조선을 놓고 전쟁을 치른단 말이에요. 이게 러일 전쟁인데 여기서 일본한테 져요. 왜냐면 일본은 이미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해낸 나라였거든. 그래서 여기서 또 일본한테 지면서 뭐 이때 뭐 배상금을 물어야 내고 그러진 않았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전쟁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쏟아 넣었는데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경제 위기에 놓이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힘들어지는 건 누구예요? 일반 백성들이죠. 뭐.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굉장히 살기 힘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혁명의 배경을 보면 19세기 후반에 러시아에서는 산업혁명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 산업혁명이 제대로 성공적인 산업혁명이 아니었어요. 막 이렇게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처럼 정말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그런 산업혁명이 아니라 그냥 공장 몇 개가 생기는 정도의 산업혁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발전된 산업혁명은 아닌데 어쨌든 공장이 생겼으니까 노동자들은 늘어나요. 그래서 여기서 노동자 계급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노동자들이 월급이 많아지고 먹고 살기가 좋아졌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일단은 산업혁명이 어쨌든 들어왔으니까 도시들의 공장들이 막 생겨요. 그러면 그 공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막 늘어나겠죠. 노동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지금 노동자 계급이 성장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쨌든 산업혁명이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지금 사회는 러시아 사회는 다른 프랑스나 영국 이런 데 비해서 굉장히 후진적으로 처져 있고 더구나 러일 전쟁에서 깨졌고 이러니까 일반 노동자들이나 농민들이나 다 살기가 힘든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이것저것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 계급에서 이제 노동자 계급이 머릿수가 많아졌으니까 이 노동자 계급에서 목소리가 커지면서 러시아의 정치 사회가 여러 가지 바뀌어야 된다 이런 개혁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 1905년 어느 일요일에 피해 일요일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1905년 1월 22일이었는데 1월이면 아시다시피 한겨울이잖아요. 안 그래도 러시아인데 안 그래도 추운 나라인데 그것도 이 한겨울에 이렇게 노동자들이 이것저것 고쳐달라고 나와서 시위를 해요. 근데 지금 노동자들은 러시아를 무너뜨리겠다 이런 요구가 아니잖아요. 러시아 정부한테 이것저것 좀 고쳐달라. 우리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시위를 평화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러시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위가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 정부가 이 시위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진압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말하는 폭력은 뭐 대충 몇 대 때렸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어때요? 군인들이 도열하고 서서 총을 겨누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고 지금 잘 보시면 이 군인들 바로 앞에 뿌연 뭔가가 있죠. 이게 뭐겠어요? 총을 발사할 때 나오는 연기인 거죠. 즉 이런 식으로 총을 발사해 가면서 시위대한테 총을 쏜 거죠. 이런 식으로 폭력 진압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피해 일요일 사건이고 여기서 이제 러시아 역사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피해 일요일 사건 뒤로 노동자들의 분노가 너무 심해지고 시위 규모가 너무 커져가니까 황제가 어느 정도 노동자의 요구를 들어준다는 메시지를 보입니다. 그래서 언론과 집회의 자유도 인정을 해주고요. 두마라는 이름의 의회도 설립을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의회 만들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노동자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주는 척을 합니다. 하지만 이걸 지키지를 않아요. 의회도 세우긴 세우는데 이 안에서 뭐 이렇게 법을 만들지 못하게 한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사실상 지켜주는 척만 하고 제대로 지키질 않은 거죠. 더구나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러시아 황제가 여기에 참여할 것을 결정해요. 근데 이게 되게 좀 그런 게 우리 1차 세계대전이 왜 벌어졌는지 이미 봤잖아요. 1차 세계대전은 뭐 일단은 어떤 제국주의적인 경쟁도 있었죠. 그래서 막 이제 그 당시에 프로이센의 비렐름 2세가 갑자기 나타나서 여기저기 부딪히고 다니면서 그런 문제들도 있었지만 사실 또 발칸반도에 민족적인 문제도 있었죠.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슬라브 민족인 세르비아 계통의 청년이 게르만 민족인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죽였잖아요. 그러면서 슬라브 민족인 세르비아와 게르만 민족인 오스트리아가 싸우기 시작을 했었죠. 근데 여기에 이제 슬라브 민족의 큰형님인 러시아와 게르만 민족의 큰형님인 독일이 나섰던 거잖아요. 사실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1차 대전 자체가 본인들의 어떤 직접적인 피해 때문에 나선 전쟁이 아닌 거예요. 세르비아가 피해를 당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슬라브계의 큰형님으로서 러시아가 나선 거지. 이게 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러시아는 전쟁에 나서기 유리한 입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국가가 땅덩이만 큰 거지 산업이 제대로 발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산업혁명이 있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술 발전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나서는 게 결코 유리한 입장이 아닌 거지. 더구나 본인들이 직접 뭔가 피해를 당한 그런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러면 러시아 국민들 입장에서 1차 세계대전에 참여하길 원했겠어요? 참여하지 않길 원했겠어요? 당연히 참여하지 않길 원하죠. 그런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황제는 그냥 1차 세계대전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슬라브의 큰형님이라는 어떤 위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1차 세계대전에 모든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참여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경제 생활이 극도로 악화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미 러일 전쟁을 깨진 상태에서 전쟁을 또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경제 생활이 극도로 악화되고요. 국민들의 삶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국민들이 이걸 견디지 못하고 노동자랑 병사들이 중심이 돼서 얘들만의 조직인 소비에트라는 걸 조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비에트, 즉 이 소비에트라고 하는 건 사실 노동자들의 대표, 그다음에 병사들의 대표, 농민들의 대표 이런 대표자들이 모여 있는 회의인데 이 소비에트가 만들어졌다는 건 기존의 러시아 황제 아래의 어떤 지배와 정치를 부정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끼리 만든 이 소비에트의 지도를 따라가겠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소비에트가 주도가 돼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1917년에. 이게 2월 혁명이에요. 그리고 이 혁명이 자 왕조가 붕괴됐대요. 그래서 그동안 어, 러시아를 지배하던 황제가 속해 있었던 이 왕조가 붕괴가 됩니다. 이 얘기는 혁명이 일단은 성공을 거뒀다는 거죠. 왕조가 무너진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자 보세요. 노동자와 병사가 중심이 돼서 소비에트를 조직했어요. 그리고 이 소비에트라는 조직이 주도가 돼서 2월 혁명을 일으켰고 이 2월 혁명을 통해서 기존의 왕조가 무너졌어요. 혁명을 성공한 거죠. 그럼 그 다음엔 누가 집권해야 돼요? 이 혁명을 주도했었던 이 성공한 혁명을 주도했었던 소비에트가 집권을 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러시아 왕정이 끝난 뒤에 자유주의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칼 마르크스의 혁명 이론 때문에 그런데 칼 마르크스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사회주의 혁명이 제대로 성공을 하려면 어, 자유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정치가 충분히 발전한 상태에서 그걸 뒤집어야 그래야 사회주의 혁명이 제대로 이루어진다. 즉 자유주의 자본주의 사회가 먼저 건강하게 성립이 되는 것, 충분히 성장하는 것, 그게 순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소비에트가 원했던 건 사회주의 혁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칼 마르크스의 이론에 나오는 그 순서대로 일단은 자유주의 임시정부를 세워놓고 그들이 충분히 성장하게끔 만들어 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소비에트가 집권하지 않고 자유주의 임시정부가 집권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자 보세요. 자유주의 임시정부가 성립이 됐어요. 혁명이 성공하고 나서. 그러면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자유주의 임시정부한테 가장 바라는 게 뭐겠어요? 가장 뭘 바라겠어요? 그렇지, 당연한 얘기죠. 가장 급하게 바라는 거. 1차 세계대전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은 들어갈 때부터 불만이 많았잖아요. 지금 전쟁에 들어갈 상황이 아닌데 억지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러시아 국민들이 가장 급하게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건 1차 세계대전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성립된 자유주의 정부가 이걸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안 들어갔으면 몰라요. 처음부터 안 들어갔으면 모르는데 기억하시겠지만 러시아는 이 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 프랑스랑 같이 협상국 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어쨌든 처음부터 이 전쟁에 안 꼈으면 모르지만 이미 어느 편이 돼서 끼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 이 끼어 있는 상태에서 내 팀들이 지금 아직도 싸우고 있는데 나만 빠져나오는 건 뭐예요? 그럼 배신이지. 그러면 만약에 그래도 빠져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 영국이랑 프랑스가 나를 어떻게 보겠어요? 야, 지금 우린 안 힘드냐? 우리 힘들게 목숨 바쳐서 싸우고 있는데 너만 빠져나가? 이 배신자 새끼가 이러면서 영국이랑 프랑스가 공격을 해올지도 모르고 최소한 공격해오지 않더라도 나를 미워하겠죠. 그게 부담이 됐던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임시정부가 1차 대전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근데 이건 국민들의 바람이 아니죠. 그래서 이걸 지적하면서 누가 나타나냐면 블라디미르 레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레닌이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 즉 볼셰비키를 이끌고 사회주의 혁명을 본격적으로 일으키게 돼요. 여기서 왜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하냐면 이제는 레닌이 주장했던 건 이제는 뭐 자유주의, 자본주의가 충분히 성장을 해야 되니까 우리 소비에트 대신에 자유주의 정권이 중간 단계를 거치고 이런 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사회주의로 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소비에트가 집권을 할 거라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레닌이 그걸 목적으로 우리는 자유주의 자본주의가 충분히 성장한 단계를 거치지 않도록 하겠다. 우리는 바로 사회주의로 간다. 요걸 목적으로 바로 같은 해 10월에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10월 혁명이라고 하고 이 혁명이 성공을 거두게 돼요. 그래서 자유주의 임시정부가 붕괴합니다. 그러면 레닌이 가장 먼저 한 건 뭘까요? 자유주의 임시정부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이 지금 가장 급하게 원하는 걸 해야죠. 그래서 1차 대전에서 빠져나오게 되고요. 소비에트 혁명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두 가지 자유주의 단계를 거치겠다는 앞선 2월 혁명을 반대하고 자유주의 정부를 무너뜨리고 소비에트 혁명 정부로 바로 간다는 거. 그 다음에 1차 대전에서 철수한다는 거. 그래서 러시아는 협상국 측이지만 단독으로 독일이랑 강화 조약을 맺습니다. 이걸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이라고 해요. 굉장히 급하게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서 맺은 조약이에요. 그래도 불리한 조건으로 조약을 맺더라도 레닌의 주장은 어쨌든 국민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1차 대전에선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쭉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러시아는 굉장히 다른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상업이 발전해 있지 못한 후진적인 사회였고요. 더구나 러일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상황을 개혁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좀 고쳐달라고 하는 평화 시위를 했었는데 여기 이제 폭력 진압을 당한 거죠. 그걸 피해 일요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제 시위가 크게 확산이 되니까 황제가 언론과 집회의 자유, 그다음에 의회의 설립 이런 것들을 약속해주게 되죠. 근데 이 약속을 잘 지키지 않고 더구나 모든 국민들이 반대했었던 1차 대전을 무리하게 참전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국민들의 삶이 극도로 악화가 됐고요. 결국에는 노동자와 농민들이 우린 이제 황제 필요 없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기들끼리 소비에트를 구성해서 이 소비에트를 주도로 2월 혁명을 일으키게 되고 이때 이제 로마노프 왕조가 붕괴되면서 혁명이 성공을 하죠. 그런데 이 혁명을 주도했었던 소비에트가 집권하는 게 아니라 마르크스의 혁명 이론에 따라서 자유주의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죠. 그런데 자유주의 임시정부가 모든 국민들이 원했던 1차 대전에서 빠져나올 것 이걸 하지 못하죠. 1차 대전에 참전을 지속하게 되고요. 그래서 국민들의 반대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레닌이 나타나서 자신을 따르는 볼셰비키를 중심으로 해서 10월 혁명을 일으키고요. 그래서 소비에트 정권이 들어서도록 하고 자유주의 임시정부를 해체했고요. 그다음에 1차 대전에서도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지만 독일과 강화 조약을 체결해서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뒤로 이제 레닌이 집권을 했으니까 정치를 해나가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레닌은 러시아 공산당을 조직을 합니다. 어느 정당이든 이 사회주의 국가는요. 음, 어떤 국가든 사회주의 국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일당 독재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도 사회주의 국가가 된 거니까 러시아 공산당을 조직해서 이 러시아 공산당이 정치를 독점하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수도도 모스크바로 옮깁니다. 원래 수도 어디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원래 페트르데제 때 옮겼었는데 그래서 이 도시 이름을 수도로 옮길 때 이제 페트르데제의 이름을 따기도 했었죠. 상트페테르부르크. 여기서 모스크바로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반혁명 파랑 즉 혁명에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었겠죠. 걔들이랑 내전을 벌여서 이겼고요. 그리고 또 뭐 심각하게는 아닌데 아니나 다를까 예상대로 같이 1차 대전을 치렀던 영국과 프랑스가 왜 러시아 너네만 멋대로 빠지냐 이렇게 따지고 들면서 러시아를 잠깐 공격해 와요. 근데 어쨌든 1차 대전이 이어지는 중이기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도 러시아를 심하게 공격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러시아의 레닌 정부는 이것도 몰아내고 이렇게 나름대로 정치를 안정화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사회주의 혁명을 전 세계 최초로 한 거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주의를 다른 나라로 퍼뜨려야 돼요. 그래서 국제 조직인 코민테른을 조직해서 전 세계에 사회주의를 전파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지금 굉장히 약소한 나라들, 특히나 어느 나라의 식민지로 있는 나라들, 그 나라들의 독립을 지원해줘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독립운동을 지원해 주니까 이 러시아의 공산주의 세력, 사회주의 세력을 되게 좋은 눈으로 보겠죠. 이런 식으로 코민테른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의 사회주의를 확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산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산업과 기업을 국유화합니다. 이게 왜 이런 거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칼 마르크스가 얘기했었던 자본주의의 문제점은 빈부격차였었죠. 그리고 이걸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뭐였어요?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이 자본가가 공장이라고 하는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노동자들이 힘을 모아서 자본가로부터 생산수단 즉 공장을 빼앗는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지금 그 혁명이 벌어졌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빼앗아 온 생산수단 즉 공장을 노동자들이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걸 현실화한 게 자본가들에게 지금 생산수단을 빼앗는 혁명을 일으킨 거고요. 그 빼앗은
산업이나 기업 이런 생산수단 공장들을 다 정부 소유로 돌리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런 식으로 공산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공산화 정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가 악화되는데 이것도 경제가 왜 악화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어, 지금 그 사회주의에서 강조하는 게 자본주의의 빈부격차를 비판한 거니까 평등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평등을 강조하는 건데 경제적 평등을 강조하는 거죠. 근데 경제적 평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한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금지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다양성이에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조금 의아할 거예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자, 옷을 만드는 기업이 세 개의 기업이 있다고 칩시다. A 브랜드가 있고 B 브랜드가 있고 C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둘 다 3,000원짜리야. 셋 다 3,000원짜리 옷을 팔아요. A 브랜드에서는 하얀색 티를 팔고요. 그 다음에 B 브랜드에서는 보라색 후드티를 팔고요. 그 다음에 C 브랜드에서는 빨간색 가디건을 팔아요. 근데 똑같이 다 3,000원이라고 칩시다. 똑같이 다 3,000원인데 자 보시면 이게 똑같은 3,000원이라 그래서 다 똑같이 팔리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걸 사려는 사람들이 90명이다. 그러면 다 똑같이 30명, 30명, 30명 이런 식으로 팔리겠냐고.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상품의 다양성이 보장이 되면요. 이 중에서 분명히 더 인기 있는 게 생겨요. 그래서 실제로 팔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팔렸냐면은 여기 10개, 즉 A 회사의 하얀색 티셔츠 10개, 그 다음에 C 회사의 빨간색 가디건 10개, 그리고 C 회사의 보라색 후드티가 70개 팔렸어. 그러면 이 세 개의 기업 중에 어디가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거예요? B 회사가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거죠. 벌써부터 뭐가 생기고 있어요? 빈부격차가 생기고 있잖아요. A나 C에 비해서 B 회사가 더 부자가 된 거라고. 이런 식으로 다양성은 빈부격차를 불러와요.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게 생기니까. 그래서 사회주의는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양성을 제한해요. 그래서 막 북한 보면은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미용실 들어가면은 머리도 할 수 있는 가짓수가 정해져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게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 모든 산업을 국유화해버리면 그리고 사회주의적인 형태로 운영을 해버리면 공장들이 똑같은 상품만 생산을 하겠죠. 그럼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야. 그럼 이게 러시아 안에서는 어차피 다 똑같은 국유화가 되어 있고 다 똑같은 공장에서 똑같은 상품만 생산을 하니까 먹힐지도 모르지. 그런데 이게 과연 세계 시장에서도 먹힐까요?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나라들이 굉장히 멋있고 예쁜 상품들 싸게 많이 내놓는데 다양하게 내놓는데 굳이 똑같은 러시아 상품을 살까?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위기가 오죠. 그래서 레닌이 이거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신경제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 정책을 부분적으로 도입을 해요. 그래서 상품을 디자인할 때나 기업을 운영할 때도 어느 정도 자율권을 주고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 경제 정책을 일부 도입하는 게 레닌이 했었던 신경제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치를 안정화시킨 다음에 주변 국가들에 생긴 작은 소비에트 정부들을 흡수해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러시아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된 거예요. 이걸 줄여서 소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소련이 생기고 나서 레닌이 언제까지 통치를 할 수는 없겠죠. 레닌의 집권이 끝나고 나서 올라온 사람이 바로 이우시프 스탈린입니다. 그래서 스탈린은 일당 독재 체제를 더욱더 강화해요.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인 경쟁자였었던 트로츠키와 그 지지자들 같은 자기의 정치에 뭔가 반대하거나 딴지를 거는 모든 사람들을 다 웬만하면 다 처벌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때 굉장히 많은 학살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트로츠키인데 당시에 이제 정치적으로 뭔가 보복을 당했거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수치를 보면 굉장히 많죠. 지금 유죄로 판결받은 사람이 거의 55만 명을 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사형 판결을 받아서 사형이 집행된 사람이 32만 8천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숫자가 다 살해를 당한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학살들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일당 독재를 강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탈린은 경제 정책을 조금 더 사회주의화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집단 농장을 조직하는데 집단 농장은 뭐냐면 자 농업에서의 생산 수단은 뭐겠어요? 공장이 이게 공업에서가 공장이라면 농업에서는 땅이겠죠. 그래서 모든 땅을 농업의 생산 수단인 모든 땅을 정부 소유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농민들을 다 이제 마치 학급 조직하듯이 다 조직화해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들어 놓고 그 집단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농사를 짓도록 하는 게 집단 농장이에요. 그래서 집단 농장을 조직하고요. 그다음에 정부 주도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보다는 정부 뜻대로 경제를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데 놀랍게도 집단 농장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했던 이런 식으로 경제를 개발하려고 했던 게 성과를 보여요. 왜냐하면 정부가 워낙 강력한 권력으로 강력하게 추진을 하니까.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과가 백성들, 일반 국민들한테 혜택을 못 줘요. 왜냐면 이때 개발을 할 때 중공업을 주로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중공업이라고 하는 건 뭐 이렇게 기차나 탱크, 아니면 뭐 자동차 이런 거대한 물건을 만드는 걸 중공업이라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데 집중하면서 소련의 경제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농업과 어떤 소규모 경공업이 희생됐다는 거예요. 즉 실제로 농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한 건 식량이고 그다음에 뭐 작은 물품들인 건데 실생활에서 써야 되는 물품들인 건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탱크나 이런 것들은 많이 만드는데 막상 사람들이 흔하게 쓰는 펜이나 머리핀 이런 것들은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가 수치상으로는 발전된 것처럼 보여도 백성들 입장에서는 농업이 무너지고 있고 일반 경공업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먹을 쌀이 없고 내가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만드는 산업들이 죽고 있으니까. 그리고 중화공업, 규모가 큰 공업에만 집중시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경제 회복이 어느 정도 성과를 냈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사는 게 힘들었다. 그래서 특히나 농업이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됐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생활고가 개선된 게 거의 없었거나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경제 정책을 좀 정리를 해보면 레닌은 처음에는 이렇게 처음 혁명을 성공한 직후에는 극단적인 급격한 공산화 정책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게 너무 이제 경제 결과가 안 좋으니까 NEP라는 신경제 정책을 도입해서 이렇게 자본주의를 일부 도입했고요. 그다음에 스탈린으로 넘어와서는 다시 사회주의 경제 정책을 강화하면서 집단 농장을 만들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정부가 주도해서 경제를 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도 너무 규모가 큰 중화학공업에만 집중하면서 일반 백성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농업이나 이제 작은 물건들을 만드는 경공업 이런 것들은 오히려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경제 개발이 수치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지만 오히려 일반 백성들의 어떤 생활고 살기 힘든 모습 이런 것들은 더욱더 심해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렇고요. 이제 러시아 혁명의 세계적인 영향을 보면요. 일단은 러시아 혁명이 일단 요게 중요한 의미가 요거 써주세요. 세계 최초로 실제로 사회주의 혁명을 달성한 거란 말이에요. 사회주의 혁명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세계 모든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어떤 거대한 대북격이 되는 거지. 리더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보여주면서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서도 유럽 다른 나라들 안에 있는 사회주의 계열의 정당들이 인기를 얻기 시작하고 우위를 차지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이렇게 아시아나 아프리카 같은 지금 열강들의 식민지로 있는 나라들에서는 독립운동을 할 때 소련의 지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소련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회주의가 인기가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지. 즉 아시아나 아프리카 이런 데서 독립운동을 하는 독립운동가들이 소련의 지원을 받으니까 사회주의 되게 좋은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아시아나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서 사회주의 운동이 굉장히 활발해졌다. 그래서 이렇게 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에도 이 지역의 민족 운동에도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독일이나 헝가리, 프랑스 이런 데서도 공산당이 결성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집트나 터키,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중국 이런 식민지가 됐거나 거의 식민지가 되어가고 있는 나라들에서도 공산당이 결성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러시아 혁명 이후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전 세계로 뻗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